악어가 사냥을 할 때 먹이를 문 다음에 뱅글뱅글 돈대요. 그거를 데스롤이라고 한대. 입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을 전체로 이렇게 돌려버려서 먹이를 따버리는, 딸기 꼭지처럼 그런 기술을 쓴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자마자 이제까지 봤던 악어 괴수 영화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그라든가 그런 영화에서도 악어들이 막 돌거든요. 왜 돌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냥 그 영화식 표현인 줄 알았어. 악어의 파충류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나? 파충류들이 좀 팔딱거리고 흐물흐물거리고 그런 거를 극한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막 돌려버렸나 악어를? 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악어의 습성이래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악어는 굉장히 몸집이 무한으로 커질 수 있는 동물이고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도는 게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잘 만든 동물 공포 영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실제 동물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크리처가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감독의 크리처 미가 돋보이는 그런 크리처가 좋아요. 그리고 동물은 뭔가 그냥 생동물? 생생물이 더 무서워. 차라리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봤지 동물 영화라고 찾아보진 않는 느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괴수 영화는 어떤 느낌일까? 되돌아볼 겸 여러 가지 괴수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동물이라고 서두를 떼긴 했지만 딱히 동물뿐만 아니고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무언가가 괴물화된 그런 영화들을 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B급 영화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죠. 누가 봐도 안 무서운 물건이 괴물화돼서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물어뜯는 그런 영화들. 토마토 공격 때도 그렇고 지금 떠오르는 건 그 도너츠 나오는 영화. 킬더 도너츠인가? 도너츠가 갑자기 이빨이 생겨서 통통통통 뛰면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B급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참 B급스럽죠. 공포스럽지 않은 것을 공포스럽게 만듦으로써 웃음을 자아내는 그 층위가 좀 흥미로워. B급 영화들이 보여주는 코미디 공포. 첫 번째로 올카라는 영화. 오르카가 범고래의 학술명입니다. 이거는 이영씨를 봤던 사람이면 다 아시겠죠? 어떤 할아버지가 범고래를 수족관에 갖다 팔려고 생포를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고래가 한 마리 죽는데 그 죽은 범고래의 남편이 있었던 거죠. 수컷 범고래. 그 수컷 범고래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고 나서 엄청난 상실감, 복수심에 빠지게 돼요. 이 감정이 실제로 영화에서 다 드러나는데 범고래의 표정이 뭐 인간처럼 다채롭게 바뀌진 않지만 얘가 화났구나, 슬퍼하는구나 이런 게 다 느껴져. 그래서 이후로는 범고래가 인간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는데 높은 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도구들을 적재적소로 활용하면서 막 불 지르고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과장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도 복수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통쾌하고 점점 범고래한테 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 중에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범고래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범고래 샤라웃이 굉장히 있었어, 그 사람한테. 그게 좀 좋았음,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고지능한 생명체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게 굉장히 명확했고 학자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 제가 일본 최대 수족관에서 정말 규모가 큰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돌고래 쇼의 이미지는 인간과 동물의 교감, 거기서 오는 아름다움, 동물의 퍼포먼스적 황홀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봤단 말이죠. 근데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비즈니스 관계구나. 저는 그 쇼를 보고 나서 위화감이 엄청 셌어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돌아가는 길에 좀 찾아봤어요. 그런 돌고래 쇼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읽은 게 슬픈 수족관이라는 책인데 범고래 조련사가 조련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현실들에 대해 고발하는 책이거든요. 본인 브랜드의 위상 등등 때문에 그런 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신사고들을 은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 수족관 동물원은 불매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던 그날에도 그 쇼를 보는 사람, 그 수족관을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맨날 한다고 생각하면은 수족관 입장에서, 동물원 입장에서는 쇼나 동물 전시 등이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동물 문제, 환경 문제를 떠오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동물원 수족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는 자괴감도 있죠. 저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수족관도 인간의 연구, 인간의 호기심 충족 등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럼에도 최소한의
생물 대 생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리스펙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도축 과정에서 너무 야만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든가. 근데 그때 쇼를 보고 이 슬픈 수족관을 읽고 그리고 이 오르카라는 영화를 보니까 동물원 수족관을 안 가는 것도 최소한의 리스펙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뭐 실제 동물을 실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는 정말 단순히 욕망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요즘에 다큐멘터리도 많지. 그리고 바다 탐험대 옥토너 보면 됨 그냥. 거기에 모든 생물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요. 다음은 케이브드 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광산에 딱정벌레 괴물이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딱정벌레예요. 어떠한 변주도 없어. 그들의 생김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딱정벌레에서 좀 많이 커진 수준. 근데 그 광산에는 딱정벌레도 있는데 아주 고급 에메랄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메랄드를 파기 위해 더 깊숙하게 들어가냐 아니면 빨리 탈출하냐 이런 딜레마. 마인크래프트식 딜레마. 가 엿보이는 그런 영화고 CG, 내용 이런 게 다 조잡하긴 합니다. 딱정벌레가 갖는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어떠한 씬이 나오냐 하면은 전혀 아니고 그냥 딱정벌레가 커져서 인간을 물어뜯은 이게 다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손쉽게 가려고 한 그런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색도 없는 B급 영화들을 보면은 저들도 그래도 만들고 싶었던 본인의 상상 안에 있는 그런 크리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왜 그런 영화를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찍는 것도 말이야 쉽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투자금도 분명히 들 테고 영상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유를 찾는 것 같아. 영상으로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 그게 아니면은 책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좀 딸려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좀 모르겠어요. 딱정벌레 괴물을 만들고 싶었을까? 중간에 진짜 웃긴 장면이 있었어. 입에서 사람의 시체에서 눕기 딴 것처럼 딱정벌레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아 그리고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와 진짜 가부장적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가족의 리더인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가부장제가 보여주는 멋있음. 오랜만에 좀 그런 캐릭터 봐가지고 신선? 신기했다. 다음 거대 불개미의 습격. 이 영화는 B급 영화 치고 마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고 유명한 B급은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영화는 모르겠지만 B급 공포 영화만큼은 유명하면 재밌어요. 유명하면 재밌거나 아 이래서 보는구나 싶거나 납득은 된다. 젊은이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맥주 파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 일행이 우연히 사막 어딘가에 뚫려있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구멍 안에 개미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아니고 게임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의도한 것 같았어요. 되게 옛날 레트로 게임스러운 연출을 쓰거든요. 이야기의 장소가 이동하는 방식이 일직선 같은 느낌? 게임이 요구하는 정해진 길을 일직선으로 나아가잖아요, 대부분. 나아가고 거기서 막 파밍을 하면은 아이템이 나오고 그 아이템을 수집하면은 또 몬스터가 등장하고 이런 게 다 코딩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이 남자애 둘이 막 서로 쫄쫄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 쫄 하나를 원동력으로 지하 시설을 다 탐험하다가 갑자기 서늘해져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개미가 땅. 놀라는 부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개미가 두둥? 이렇게 있어. 그 점도 좀 게임 같은 연출이라면 게임 같은 연출이긴 하다. 웃겼던 게 개미가 주인공을 막 끌고 가려고 해요. 뜯어 먹으려고. 주인공의 파트너가 개미를 공격하겠답시고 맥주캔을 던지는데 던지기 전에 맥주를 다 마시고 던져. 왜 마심? 그냥 던져야지 인간이 죽고 있는데. 아 그리고 웃긴 거 어찌어찌 개미를 따돌려서 문을 딱 닫았어. 굉장히 클리셰 중 하나. 밖에서 몬스터가 머리로 치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사라지는 그 연출이잖아요. 개미로 몇 번 쳐. 그리고 사라지는데 지네끼리 막 얘기하거든요. 아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자막으로 달아주는 게 너무 웃겼음. 개미 얘기를 갑자기 왜 번역해 주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영화를 게임이라고 인식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주인공들이 총을 막 난사하는데 아 총알 좀 아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네 시그널리스 안 해봤니? 총을 아껴야 돼. 이거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고. 영화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아요. CG도 괜찮고 스토리도 뭐 나름 아싸였던 주인공이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뭐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고 개미가 만들어진 경위도 납득할 만한 이야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영화의 평은 애니메이터들이 어린이 화풍을 따라하려고 열심히 그렸는데 막상 보면은 투시 이런 건 다 맞아있는 그런 그림을 보는 느낌?
그럼 다음 슬로더 하우스.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 SNS가 바스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돼요. SNS에서 인기가 많아야 되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런 인기가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우연히 나무늘보를 구출하게 됩니다. 어떤 데 감금되어 있었던 나무늘보. 그래서 그 나무늘보를 SNS에 올렸더니 주인공이 한순간에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나무늘보 및 주인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무늘보를 막 갖다 버리려고 하고 죽일라 하고, 근데 이 나무늘보가 자기를 감금했던 사람에 대한 복수심도 있을 뿐더러 원체 성격이 좀 배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배드걸이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는 사람들 다 핥혀버려. 보통 빠르게 이렇게 핥히면서 장면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나무늘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점. 살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웃겼어. 그것이 나무늘보니까. 쾅쾅거리는 소리도 쾅, 쾅 이래. 아예 나무늘보가 느린 걸 무시하고 초스피드 나무늘보. 그것도 그것대로 재밌었겠지만은 이렇게 나무늘보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캐릭터 빌딩을 해놓은 게 좋더라고. 나무늘보도 중간부터 지 SNS 계정을 만들어서 뭐 킬러 나무늘보인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가 죽인 시체랑 자기 셀피 찍어서 막 올려.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무늘보 같은 야생에 있어야 할 동물을 너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맞냐. 이 이야기랑 이 후반에 속세에 찌든 나무늘보의 모습을 대비해보니까 본인의 고향으로 보내야 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 좋은 물이 들었다. 저는 나무늘보가 실존하는 동물 중에서도 손꼽기에 기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보면은 좀 감겨. 일단 귀여운 포인트. 팔이 길고 몸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간한테 안겨있으면은 푹 이렇게 안겨있어. 다음은 살인 청바지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의류회사에 살인 바지가 나타나서 직원들을 끔살해버리는 영화인데 제 상상력으로는 빨간 구두처럼 사람이 신어야지만, 사람이 입어야지만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어요. 유행이라는 것만으로 바지를 사서 입어버린 사람들의 최후 뭐 이런 걸 그려냈나 싶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살인 방식이 생각보다 다양했어. 확실히 초반까지만 해도 바지는 사람이 입어야지만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었는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바지가 스스로 기어갈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춤을 출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바지로서 할 수 있는 살인 방식을 보여주죠. 이 다리로 사람 목을 묶어버린다든가 바지에 자아가 생긴 것 같은 시점에서부터는 바지 뒷주머니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지 이 허리 부분이 입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디자인들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냥 바지였던 게 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능력. 이 바지는 이 회사의 어둠을 고발하기 위해 온 존재였어요. 이 의류회사가 공정무역, 청렴결백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캐치프레이즈로 미는 회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아동 노동 착취를 일삼고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주지 않는 악덕 기업이었던 거죠. 모카솜을 따다가 죽은 아이의 영혼이 바지로 들어가서 복수심에 이들을 죽인 거였어요. 결말 자체도 직원 손님 할 거 없이 모두 바지에게 살인당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배드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결말을 보았을 때 이 영화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노동 착취의 현실이 현재 진행형이고 누군가에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익광고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을 신박한 방식으로 가시화해주는 점에서 공포영화의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복수심 혹은 카타르시스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장르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카타르시스가 약자를 혐오하는 것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클리셰 비틀기도 있을 것이고 사회의 인식의 발전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흐름을 거쳐가면서 사회 구조에 대한 공포 혹은 강자에 대한 공포를 그리는 영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걸로 보면은 서브스턴스도 외모 강박이라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공포를 암시하는 구조기도 했고 그런 영화가 또 잘 나가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장르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인다. 공포 호러 장르 자체가 죽음을 경시하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서 쾌락을 얻고 이런 장르이기 때문에 원체 강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젠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잘못했어? 그럼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르?
그것이 정당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관점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킬러 소파라는 영화입니다. 자기의 주인인 여자애를 괴롭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여미새 소파가 등장하는 영화예요. 소파에 스프링을 이용해서 막 찔러버린다든가 소파스러운 살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긴 했으나 소파의 생김새나 살인 방식에 비해서 이 영화 전체의 무드가 너무 진지한 느낌? 영화 자체는 미스테리 범죄 수사 겸 오컬트 같은 느낌인데 소파 자체는 너무 B급스러운 디자인이고 B급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아서 잘 버무리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좀 더 코미디스러웠으면 좋았을 뻔? 에드가 난 포 할아버지 작품 중에 인간 의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좀 떠오르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 의자는 의자 안에 들어가서 자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막 관음하고 이런 것에서 쾌락을 얻어버리는 그런 변태가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의자가 주는 공포.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던 가구가 알고 보니 사람이었고 이런 것에서 오는 공포.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블랙쉽. 어느 뉴질랜드 마을에 양떼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 주인이 양을 통한 생체 실험을 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였던 거임. 그래서 주인공과 어떤 환경단체에서 온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생체 실험하는 과정에서 양인간? 양좀비? 유전자가 발생을 해요. 온 양떼 목장이 양좀비가 돼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도 막 딱히 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알 수 있었어. 양이 성질이 굉장히 나쁘군. 저는 양의 그 플러피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털에 낑겨가지고 막 질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양은 사람을 물어뜯기만 하고 그리고 메인이 되는 공포의 대상은 양 자체보다는 양의 DNA를 맞은 양인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저냥 볼만하지만 역시 그 몽실몽실 어택이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양떼니까 양떼가 보여주는 그런 공포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다음은 샤크스톰이라는 영화입니다. 샤크네이도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할 텐데 미국에 무슨 허리케인 같은 게 발생을 해요. 허리케인에 상어가 딸려온 거임. 그래서 온 마을에 상어 비가 내려서 도로에서 상어가 헤엄치고 있고 막 이런 영화인데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물이 돼버렸어. 1편은 그저 그럽니다, 솔직히. 상어가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난 상황 속에서 가족이 화해를 하고 이런 느낌의 영화였다면 2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어떻게 상어를 참신하게 등장시키고 상어를 참신하게 베어버리고 이런 것을 몰두로 하다 보니 영화가 점점 컬트적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3편인데 어떤 상어 한 마리가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 떨어져가지고 숑숑숑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는 그 장면도 마음에 들고 거기가 유니버설이었거든요. 유니버설에 그 상어 있잖아요. 그 상어가 사진 찍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어 모형이 진짜 상어여가지고 사람을 앙! 해버리는 그런 장면도 인상 깊고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피날레로 우주로 가버려서 우주에 있는 무슨 인공위성 버튼을 딸깍 눌렀더니 빔이 샥 내려와가지고 상어를 다 레이저로 녹여버리는 그 미션을 마치고 이제 지구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구에서 상어들이 우주로 다 올라와가지고 우주에서 또 상어랑 싸우는데 중간에 동료가 한 명 먹힙니다, 상어한테. 그래서 그 동료를 구하겠다시고 주인공이 상어 안으로 들어가. 예, 동료야 어딨니? 하면서 상어 안을 막 해집는데 그 사이에 상어는 다시 지구로 내려가는데요. 지구의 땅에 도착하니까 그 둘은 무사히 상어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근데 갑자기 애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기랑 같이 나와요, 그 상어에서. 3편이 진짜 웃겨요. 근데 이 어이없는 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1편부터 보는 거를 좀 추천하긴 해요. 1편의 무드는 이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그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상어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B급 영화 하면 상어가 떠오를 정도로 많은데 그 어떤 영화도 조스를 넘지 못해요. 왜냐면 조스에서 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만큼 참신하게 그거만큼 혹은 연출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어 폭풍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했죠. 마지막으로 크랩스라는 영화. 어느 날 어떤 동네에 투구개가 나타납니다.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페이스허거처럼 얼굴에 달라붙어서 얼굴을 빨아먹는 그런 괴물인데 그 괴물을 마을에서 무찌르는 내용이고 굉장히 정석 B급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괴물들이 인간 마을에 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놀고 있고 디제잉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도 귀엽고 그리고 인간 주인공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녀랑 형제가 2대2로 썸을 타. 딸이랑 동생이랑 썸을 타고요.
형이랑 엄마랑 썸을 타는데 근데 그 커플들의 결말이 나오지 않은 점은 좀 아쉽긴 한데 뭐 잘 됐겠죠. 마지막에 아주 거대해진 투우의 괴물 투구푸스랑 싸워야 하는 상황이 와요. 주인공이 로봇을 타고 등장해서 리얼 스틸 해버려.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나 아까까지 보던 거는 투우기한테 얼굴이 뜯기는 B급 고어 영화였는데 갑자기 전대문을 보는 느낌? 그 점마저 너무 B급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휠체어 이용자인 장애인인데 중간에 자기 썸녀랑 프롬 파티에서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다리를 장착해요. 기계 다리 같은 거. 근데 그 상황에서 괴물의 습격을 받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 어찌어찌 탈출을 해서 다리를 버리고 다시 휠체어로 돌아옵니다. 근데 휠체어로 돌아온 상황에서 그 휠체어에 앉은 채로 로봇을 교정해서 마을을 구하는 흐름이거든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 저는 혹시나 막 다리를 장착해가지고 막 정상적으로 복귀해버리는 그런 스만나이한 내용일까봐. 그냥 휠체어를 탄 그의 본 모습으로서 로봇을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극한으로 과장된 너드인 건지 아니면 지체 장애인인 건지 모를 캐릭터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애가 투우의 괴물이 이 마을을 습격할 것이라는 거를 맨 처음 감지한 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얘들한테 얘기하려고 해. 근데 아무도 믿지 않죠. 원래부터 이상한 말을 하는 애니까 또 이상한 말을 하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투우기가 나타났고 그 캐릭터가 점점 영화 내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 애가 하는 말을 쌍그리 무시하던 애들이 마지막 가서는 그 애가 하는 말을 막 인용하고 그 애가 하는 말을 막 따라하고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었어. 이런 B급 고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인간의 몸이 취약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이런 괴물 나타나가지고 물어 뜯기면은 끝남. 다 바스라지는 쿠쿠다스 같은 존재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차피 다 투우기의 밥이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인간의 신체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타면은 탈인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그게 뭔가 좋아.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연합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싸워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로버트가 그걸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다양한 몬스터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2탄을 끼려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